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GDP 성장률 개선 소식도 전해졌고요. 유가 반등 등 우리가 살펴볼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장 영향 판단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독일 증시가 11,000선 돌파할 정도로 지표 호재에 좀 격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일의 GDP가 예상을 크게 넘어선 0.7%의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또 양적 완화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 유로화가 더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수출 확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먼저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서프라이즈 이후에 단연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환율 그리고 수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 수준과 수출의 비중에 따라서 받는 영향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유로 수출과 함께 유로화의 움직임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화의 악세와 함께 유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결국은 이런 유로화의 가격 경쟁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의 전반적인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내수가 강한 국가들이나 현재 재정 위기에 흔들리고 있는 국가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GDP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분명히 호재이지만 이것이 유럽 전체 얘기는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엇갈리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미국과 유럽의 서프라이즈 지수가 최근에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 기대치를 밑도는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정책 기대감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 효과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는 유럽은 오히려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럽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그리스 합의 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스크온이 조금 더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리스와 관련된 것도 긍정적으로 풀려나갈 것이라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간 시장의 중요 변수였던 달러의 움직임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온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충분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미국채 수익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높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낮아지느냐.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강하게 턴하고 있습니다. 이 턴한 것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고요. 결국은 미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고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 경제의 성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한 2.5%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리스크온 투자가 좀 더 강해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을 전체적인 펀더멘탈과 실적과 상관없이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달러의 흐름입니다. 조금 전 언급해 주셨던 대로 그동안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 특히 한국 증시 같은 일부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이 막혀있는 달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느냐 아니면 재차 다시 뚫고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변수는 그리스 관련된 문제와 함께 달러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을 그리스 결정 이전에 혹은 달러의 결정 이전에 빠르게 팔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가 지난주, 지지난주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모든 종목이 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점과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투자의 포인트는 좀 유연하게 가야 된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이라면 유연하게 가야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이라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또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시장의 기대감을 제일기획도 함께 안아갈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앞서 저희가 인터퍼블릭그룹과 함께 제일기획에 대한 주가를 비교해 봤었는데요. 일단 인터퍼블릭그룹은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광고 시장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글로벌 광고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일단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일기획이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실적도 대부분 삼성그룹 때문에 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인터퍼블릭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옴니콤 그룹 같은 경우에 대부분 옴니콤은 일본 전자회사들, 그다음에 인터퍼블릭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반 혹은 유럽 기반의 그런 전자회사들의 광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추이를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나머지 두 회사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기획만 아예 바닥을 치고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간극을 이제는 좀 메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기획은 좋지 않았지만 전체 광고 시장이 안 좋은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뭐 페이스북 광고, 구글 광고, 웹 기반이나 모바일 기반의 광고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 회사들은 최근에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일기획이 이렇게까지 동떨어져서 갈 만한 이유를 이제는 해소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광고 시장,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광고 시장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인터퍼블릭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는 모습이었고요. 옴니콤 그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광고 업체와의 그 간극을 제일기획이 메꿀 수 있을 것인지, 보통 삼성전자발 매출이 상당히 있잖아요. 네네. 그에 좀 힘입어서 메꿀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의 의견을 보십니까?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제일기획을 투자한다면 저는 뭐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이익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고 매출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은 삼성전자의 마케팅 비용인데요. 물론 이것이 핸드폰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가전제품이라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향후 물론 변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나 전체적으로 지금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증감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액도 오히려 떨어졌죠.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크게 증가할 거냐?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제한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라인업 수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E라고 하는 시리즈, 아시아권에서는 A라고 하는 시리즈, 그다음에 S 시리즈, 노트 시리즈와 같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라인업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비용도 이런 축소된 라인업으로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TV 쪽에서도 거의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겠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제일기획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답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쪽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기획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어떠한 투자 메리트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어떠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고 제일기획에 대한 투자 관점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돈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야 가격에 상관없이 내가 선호하는 제품을 선호하는 디자인을 사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에 있어서 제품 구매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가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모직의 가격이 과거 주가와 비교해서 싸냐 비싸냐 정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밸류에이션 차트만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제일 기획의 밸류에이션 차트입니다. PER 개념에서도 바닥 수준이고요. PBR 개념에서도 바닥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정말 비정상적이었던 2009년이라든지 아니면 1998년 그런 시기를 제외한다면 거의 가장 싼 가격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 적자나는 기업이냐 아니면 망하는 기업이냐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반등은 뭐 실적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붙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가격 모멘텀에 의한 반등이었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일기획의 영업이익의 거의 70%가 종속회사에서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매체 광고라든지 광고물 제작 이런 게 뭐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만 실제로 매출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된다는 거고요. 전부 종속회사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걸 지역별로 봤더니 중국과 그리고 유럽 비중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시장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자회사 살아나고 있고요. 유럽 자회사도 지금 유럽 경기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삼성 갤럭시 S6와 같은 신제품의 계절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기획은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기관이 팔면 조금 빠지고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줄어들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기적인 전략의 접근에 있어서는 저는 좀 사야 되지 않나. 여기서 얘기하는 중기라고 하는 것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봤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바닥 국면에서 정상 국면까지 회복되는 수준으로 가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20,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면 저는 제일기획은 꼭 편입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핵심 키워드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자회사의 성장이라는 쪽에 무게를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저는 제일기획 지금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투자가 아닌 중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라면 매수하겠다라는 것만큼 명쾌한 답변이 또 없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중국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제일기획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중국 춘절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는 화장품, 그리고 엔터주, 밥솥주, 뭐 이런 소비재 쪽의 종목 역시 최근 들어 기대가 좀 살고 있는데요. 네. 중국 춘절 수혜주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십니까? 네. 계절적인 요인 분명히 있습니다. 춘절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요인, 또 춘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쌍십절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9월, 10월 달에는 우리가 뭐 은 같은 9월, 금 같은 10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춘절과 관련돼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계절적인 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기 투자자들인 거고요. 이런 계절적인 투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맞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럼 구조적으로 무엇이 변하고 있느냐? 중국이 소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 경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중국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전면적인 부양책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부양책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법은 실제로 중국의 소비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를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전략은 홍콩의 항생 H에 상장되어 있든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든 실제로 중국의 필수 소비재와 같은 중국 소비재를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오리온을 산다. 저는 그거보다는 가장 좋은 전략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중국의 본토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소비재를 직접적으로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두렵다, 뭐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나 중국 증시 잘 모르겠고 종목 몰라서 두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국내의 종목을 사시되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좀 새로운 종목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막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에서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 이미 여러 가지 기대감이 반영된 뭐 코스온, 화장품 종목들 사도 되겠죠. 뭐 추가적인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예상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는 만큼 실적의 기대감을 단 한 번만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일기획, 이제 중국 그 자회사들의 수혜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현대차가 중국 진출한 지 꽤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신제품 판매에 따른 부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소비와 관련돼서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필수 소비재 종목군들을 직접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춘절 연휴 시작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관련주를 팔아야 된다라는 전략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는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집중을 해서 제일기획이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중국 필수 소비재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네요. 네, 명절을 앞두고 내 종목 살까 팔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장 선 전략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